강서구청이 주최하고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진행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일자리 포럼을 시작합니다.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포럼을 진행하는 저는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국지진료서비스 실무자 과정을 밟고 W그리드에서 일하게 된 김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포럼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포럼이 정말 어렵게 마련되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해 주신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김정미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정미입니다. 저희 센터가 해마다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포럼을 올해는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뵙게 되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는데요. 저희 센터도 지난 2월 달부터 긴 휴관 기간과 개관을 반복하다가 9월 초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고 현재도 비대면, 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센터 운영의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희 센터를 통해 취업을 꿈꾸고 있는 구직자분들 그리고 강사님들의 고충과 고민이 더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이런 사정들을 서로 만나서 하소연하고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는 그래도 취업을 하고 사업을 더 확장하고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서 돌파구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즘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지난 9월에 처음으로 취업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그날 화상 면접을 통해 취업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오늘 일자리 창출 포럼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많아야 100명 정도의 인원밖에 모실 수 없었던 오프라인 행사의 아쉬움을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분들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스마트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가 어떤지 또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또 어떤 홍보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 또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비법들을 들으는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 강연에 참여해 주신 강사님들과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인터뷰에 응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포럼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센터에 오셔서 의논하고 상담하고 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포럼을 보시니 어떠세요? 어색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의 삶이 참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을 하는 환경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변화를 더욱 크게 현장에서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겪었던 변화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는지 경험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비대면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셧다운으로 인하여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이 되고 비행기가 뜨지 않고 국경이 폐쇄되면서 환자 유치를 주사업으로 하던 부분을 이제는 외국인 환자들을 향후에 유치하기 위한 온라인 컨텐츠 홍보와 정보 전달을 위한 온라인 컨텐츠를 담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Евгения, я сотрудник медицин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Good Medic Korea. Поэтому до наступл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я работала координатором в медицинском центре Сеул-Осан. Но ввиду временного закрытия границ меня перевели в отдел маркетинга и рекламы.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мы создаем видеоконтент,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м полез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лечении,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жизни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ординатора и другой полез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Южной Корее. 상반기 때에는 좀 사실은 굉장히 혼비백산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응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로 나가는 대부분의 강의가 상반기 때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의는 굉장히 좀 죽은 반면에 아무래도 이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떴던 항목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 전화 상담으로 이제 갑자기 옮겨지게 되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 정도도 예약을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제 화상 면접과 대면 면접의 큰 차이점이 장소거든요. 대면 면접은 세팅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화상 면접은 내가 그 장소를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상 면접도 처음이지만 연결 안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당황하는 모습들 때문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그 기대는 안 했어요. 어떻게 기회를 주셔서 다행스러웠는데, 이 정말 냉정한 취업 시장에서도 주최 측도 그렇고 면접 보는 사람도 그렇고 다 당황스러워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다음 주면 괜찮아질 거야. 다음 주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계속 시간을 보냈다면, 보드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 대면 강의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사고의 틀을 조금씩 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는 줌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콘텐츠 개발들을 제 스스로 많이 할 수 있던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팀별 그리고 그룹별,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보드게임이었는데요. 비대면 그 수업을 해야 하는 그 환경이라면 보드게임을 지금처럼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다라고 즐거워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 수강생들한테 알려드리면 그게 전달되고 그분들도 그 느낌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아두이노 코딩 수업 같은 경우는 직접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직접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하고, 또 잘못됐으면 그것들을 다시 수정해서 그 결과를 다시 얻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면부로 이렇게 오는 그 카메라 외적으로도요, 줌을 할 수 있는 그 실습의 어떤 실질적인 모양을 만들거나 할 때 그때 필요한 서브 그 카메라가 또 필요해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각 가정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각의 컴퓨터들의 성능과 사양이 달라서 어떤 컴퓨터는 빠르고 잘 되는가 하면 어떤 컴퓨터는 느리고 자꾸 그 비대면 수업에서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전화하고 또 안 되는 방향은 되게 해드리고, 특히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제가 각각의 클라우드로 다 프로그램들을 전송해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도록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수업 진행하는 3, 4일 정도는 굉장히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강생들도 좀 힘들어했고, 지금 센터에서 꽤 많은 100시간 이상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잘 지원하고 또 수강생들은 좀 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네, 강사님이 수업하시다가 나가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생들이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중간에 나가시고, 선생님, 강사님 목소리가 버벅거려서 들려요. 버퍼링이 너무 심해요. 등등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게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반나절만 지나가면은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정기가 됐고 강사님들도 각자 유튜브로 다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이제 교육생들까지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비대면 수업을 시도를 할 때는 낯설잖아요. 교육생분들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테스트로 들어와 보시라고 했을 때도 이게 과연 될까 좀 우려가 많았는데, 한 처음 두 번째 정도까지만 좀 어려워하시고, 그 후에는 금방 적응을 해서 강사분도 그렇고 교육생분들도 대면과는 또 다른 편리함을 누리시면서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앞으로 더 새로운 것들, 새로운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우리 강사님과 교육생분들 사이에서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떠셨어요?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들이었죠?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계시네요. 저도 강서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 러시아어권 국제 진료 서비스를 수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져서 참 힘들었는데요.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비대면 행사 서비스를 하는 W그리드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는 정말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 일자리가 어떻게 변했고 또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BM에서 14년을 근무하시다가 현재 KC대학교에서 빅데이터 경영학과 교수이자 산학 협력 단장을 맡고 계신 강우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스마트 기술 시대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우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G2 빅데이터 경영학과의 강우준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 시대 일자리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강의하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즉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왔고 또 그것의 실질적인 기술 공인, 그것이 가능하게 한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스마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개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일자리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오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것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하고 다 잘 아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즉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이 당시에 다보스 포럼의 그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를 화두로서 던진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정치인, 경제인, 또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등 전문가 2,000여 명이 모여서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1971년도에 창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여기는 매년 1월 다보스,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 연차총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이름하여 보통은 세계경제 포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2016년도에는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가 주요 의제로 채택된 것은 창립 이래 45년 만에 처음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대두가 되었는가? 실질적으로는 사실 2011년부터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업과 ICT 기술이 융합하는 그런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산업혁명이 되었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분명히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클라우스 슈밥이 그 자신의 저서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산업혁명을 4단계로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여러분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혁명이란 말은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 혁신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기술적인 혁신과 그 결과 결국은 산업 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더 나아가서 정치 구조가 변화하는 그런 연속으로 모든 것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산업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결국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입니다. 결국 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해서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기존 산업 구조에서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존 산업 구조는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은 대변혁을 통해서 크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의 중심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기술 산업 구조의 변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용 구조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는 직무 역량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4차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기기관의 힘, 이게 새로운 기술 아닙니까? 혁명적인 기술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생산의 기계화를 실현하게 되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의 힘을 이용한 결국은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놀라운 변혁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정보기술, 즉 ICT를 이용한 생산 자동화가 그 모든 것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능과 정보가 융합이 되면서 우리에게 지능 정보 사회로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이따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지능 정보 기술로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핵심 개념은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인지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IoT, 3월 인터넷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결국 수많은 센서들을 통해서 기계와 기계 또는 기계와 인간이 결국 서로 연결되어져서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취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IoT가 결국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집되는 정보의 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합이 된 데이터가 어디론가 보내져야 되는데 그 보내지는 전송 수단은 결국 모바일이죠.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지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와이파이라든지 또는 LTE, 4G, 5G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데이터는 보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진 데이터는 어딘가 서버에 저장이 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위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서버들이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축적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진 데이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 처리 능력 고도화로 그 모든 데이터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분석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모아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빠른 학습, 다시 말하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서 기계가 지능화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인공지능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IoT라든지 또 모바일, 또 클라우드 컴퓨팅,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새로운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자료에 있는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동 자율주행차라든지 또는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케어, 그 밖에 스마트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결국은 가상세계, 즉 현실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별로 구분이 없다는 거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모아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결국은 가상세계로 보내지고 거기서 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의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셨던 인공지능 또는 사물 인터넷, 그렇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플랫폼, 초고속 인터넷 등등 수많은 기술들이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 자, 이 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 다보스 포럼에서 또 Future of Job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실행되게 될 기술의 동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또다시 그 많은 기술들이 결국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 융합이 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융합 기술로서 ICBM이 나왔죠. 사실 이건 좀 용어가 좀 여러분들 많이 듣던 용어지만 이건 사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군사용어로 쓰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IoT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와 모바일이 서로 연합한 그리고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가미된 그런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은 특징이 무엇일까? 저는 크게 세 가지인데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기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연결성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성 사회를 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초지능화, 보다 지능화된 초지능화 사회를 살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초현실 사회를 살게 되는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좀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넣었고요. 결국 이렇게 세 가지 그 산업혁명의 그 특징을 통해서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 구조를 변화했고 마지막으로는 직무 역량을 변화하게 됐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 또 산업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고객 맞춤형 생산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의 주방기업의 대표 기업인 노빌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노빌리아는 고객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를 가동함으로써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그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바로 핵심 생산 라인들이 자동으로 변경되면서 고객이 원하는 가구를 생산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엄청난 기술 산업 구조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 구조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2016년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된 것인데 앞으로 올해까지 그 당시 예측한 것은 2020년까지 약 전 세계적으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2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 510만 개의 현존하는 그런 일자리가 소멸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보고서로 또 보고했는데 거기서 16가지의 핵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역량들을 우리에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초 문해뿐만 아니라 역량 부분에서 특히 역량 부분에서는 비판적인 사고, 또 문제 해결력, 창의성, 의사소통,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산업 분야의 핵심 능력을 우리가 수요들로 찾아보면 9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특별히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은 36%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많은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준비할 것은 직업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나아갈 것인가.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디지털 실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오면서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일하던 직업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라질 직업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제 2020년 위에 우리에게 유망한 직업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밖에 자동화로 인한 대체될 확률이 많은 직업을 갖기보다는 대체 확률이 적은 창의적인 직업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넣었고요. 그 밖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디지털 워크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디지털 워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업무에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스마트 워크라는 건 뭐겠습니까?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데 그것은 모바일 오피스도 들어볼 수 있고요. 홈 오피스, 또 스마트 워크 센터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환경을 스마트 워크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것을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 스마트 워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유연 근무제 유형을 여러분께 자료로 보여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든지 다양한 이런 근무제 유형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고용주와 또 여러분 근로자로서 서로 잘 협의를 통해서 좋은 근무 환경으로 정말 여러분 커리어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업무 시간을 지키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안 지침을 잘 준수해서 정말 멋진 재택근무를 이루어 나가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할 내용은 이런 스마트 환경에 우리가 결국 휴먼 커넥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비록 우리가 인간과 모바일 기술 간의 관계가 대표적인 이런 휴먼 커넥션의 시대가 되었지만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수하게 인간과의 어떤 감성 또 교류 이것을 잊지 않아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인간미가 넘치는 훌륭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재택근무가 이슈인데 사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또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여드린 이런 유연근무제 유형을 참고하시면서 결국은 그 사용자와 또 여러분들이 근무 환경을 서로 협의해서 얼마든지 합의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IBM 다닐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모바일 오피스 환경은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환경을 보러 오셔서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도입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사용자와 고용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근무제 유형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정말 아주 서로 합리적이고 서로 유익하고 즐거운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분들 흔히 재택근무하면 논다고 생각하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우선 버려야 하고요. 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직하게 업무 시간을 지키고 업무 프로세스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날 감당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한다는 이유로 그 모든 정보들을 함부로 다루다 보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유심하게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누구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것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IBM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요. IBM의 조직 문화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선진화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IBM에서 일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셨을 때 IBM의 조직 문화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IBM의 조직 문화는 다이나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고객이 요구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 IBM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바꿔지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일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조직은 이러한 조직이야 라고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정말 우리 고객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의 조직을 어떤 형태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우리 모든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나도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디지털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교육 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순서인데요. 디지털 에이징의 저자이자 디지털 코치, 소통 전문가로 최근 들어 가장 바쁘시다는 분, 유장윤 강사님의 배움을 사고파는 다양한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유장윤 강사입니다. 지금은 학습자가 어디에 있든 다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올려서 강의를 듣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 강의 플랫폼 전성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배움을 사고 파는 강의 플랫폼에 대해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강사분들은 자기만의 강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강의 플랫폼마다 강의 컨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은 나만의 튜터에게 배우는 타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타링 같은 경우에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 건데요. 디자인, 뷰티, 외국어, 음악 같은 학습들을 우리가 커리큘럼으로 천천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타링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가 볼까요? 자, 타링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실무 역량, 그리고 뷰티, 영상, 주제별로 강의 컨텐츠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인기 수업을 한번 눌러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틱톡을 배우는 수업, 그리고 메이크업을 배우는 수업,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배우는 수업 다양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의 컨텐츠를 이곳에 올리고 수강생들이 듣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촌 홍대 오프라인에서 가능하고요. 온라인 라이브로 가능하네요. 그리고 녹화 영상,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금액을 내고 이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링 같은 경우에는 1대1 수업, 그리고 그룹 수업, 원데이 클래스 같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수업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튜터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치시면 바로 저희가 강의를 등록하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은 여가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프리비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곳은 아웃도어 그리고 요가,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한번 플랫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나는 딱히 올릴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지만 등산 같은 것도 올릴 수 있는 강의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등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눌러보면요. 하이킹, 트레킹, 등산,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거나 함께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진행하는 진행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재능을 가지고도 내 컨텐츠로 적절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의 플랫폼은 조금 전문성이 느껴지는 크몽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크몽은 원래 프리랜서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요. 그곳에 레슨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추가가 됐습니다. 사진, 편집, 마케팅, 언어, 조금 전문성이 느껴지는 것들을 강의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몽은 프리랜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부터 번역, 글쓰기, 필요한 것들을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레슨, 실무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의 컨텐츠를 올려도 되고요. 혹시 강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문서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그러면 PDF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 역시 PDF 판매도 가능한데요. 지금 보고 있는 크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정보를 PDF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재능과 전문성을 주고받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강의가 됐던 PDF가 됐던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크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시면 바로 내가 강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플랫폼 네 번째는 바로 숨고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생활 서비스 매칭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숨고는 숨은 고수의 줄임말입니다. 숨은 고수, 주변에 숨은 고수가 많다는 거죠. 이곳에는 강의보다는 1:1 레슨들을 더 많이 하는데요. 숨고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 보면 이곳은 내가 요청하면 원하는 전문가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레슨을 받고 싶다, 미술 레슨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물어봅니다. 어떤 레슨을 원하느냐? 드로잉, 다음, 그 다음에 연령대는 뭐 30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보와 강의 형태들을 알려주면 그걸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곳에다가 강사분들이 숨은 고수로 등록해 놓으면 사람들이 필요한 강의를 요청했을 때 나한테 연락이 오는 방식입니다.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건데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 플랫폼을 이용한 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면 한 20%에서 30% 수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강의가 진행됐을 때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떤 플랫폼부터 이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플랫폼을 대부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군데 올려놓고 그 중에 반응이 온 데다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내가 이미 교육 컨텐츠가 있다면 이곳에 모두 올려놓고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래도 아직은 어려워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곳에 있는 강의 컨텐츠 중에 하나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어떤 식으로 결제가 진행되는지 한번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내 수업을 열어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사가 이렇게 강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디서든지 강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강연으로 플랫폼에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홍보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등 홍보에서 19년의 경력을 갖고 계신 라인 PR 문가연 대표님을 모시고 디지털 트렌드와 업무 혁신 임팩트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트렌드와 업무 변화, 온택트 마케팅 강의를 진행하는 문가현입니다. 화상회의, 모바일 앱을 통한 음식 배달, 자택근무, 홈코노미, 사실 몇 년 전에도 이미 있었던 서비스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들이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부상되고 있는데요.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시대 변화에 따른 표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디지털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표준이 되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직업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디지털 시대의 강화 속에서 트렌드와 새로운 업무 변화 그리고 온택트 마케팅을 통한 기업과 일자리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19에서는 특히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었는데요. 비대면으로 인한 소비, 나를 위한 소비, 홈코노미, 홈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소비자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앞서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자택근무자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육아를 통해서 집에서 근무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의 직원 또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근무 장소가 이사를 해서 변경돼서 사실은 떨어진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함께 자택근무를 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이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몇 년 전부터 네이버라든가 아마존 그리고 다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에서도 자택근무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서 사람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자택근무하는데 어떻게 근무하는 걸 체크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모 대기업에서는요. 마우스에서 움직이는 횟수,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놀랍죠? 제가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뭔가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새로운 근무에 관련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희들은 디지털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비, 유통, 엔터테인먼트, 금융, 생활, 기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관련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변화를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렌드에 관련돼서 저희가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광고가 기본적으로 방송 광고가 인터넷 광고보다 더 낮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예전에는 TV, 신문, 라디오, 방송을 채널을 통한 광고를 더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광고를 더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모바일 위주의 미디어 이용. 저희가 왜 미디어에 대한 이용을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공공기관, 대기업, 스타트업, 다양한 곳에 홍보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통합 홍보 마케팅을 했었을 때 방송에, 신문사에, 언론에, 그리고 다양한 아파트라든가 오프라인에서의 얼마만큼 홍보가 됐느냐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모바일 인터넷 신문에, 블로그에, SNS에, 그리고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동일한 채널이 계속 인기 있지 않아요. 저희가 옛날에 싸이월드를 이제는 잊혀진 채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로그, 유튜버, 포스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무수히 많은 SNS 채널들이 생성되고 인기가 사라지고 그 트렌드에 따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디어 이용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해보면 모바일 위주의 미디어 이용 형태는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바일로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PC로는 정보 검색과 모바일 앱, 동영상 관련된 부분들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정보를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사용을 할까요? 요즘의 정보 탐색 이용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궁금한 내용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인데요. 정보를 어디서 찾니? 이번에 역사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라고 하는 이 모든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비대면 시대에 줌으로 다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걸 아시죠? 초등학생들은 줌으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며 발표하고 교육 자료를 유튜브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초, 중, 고 교육 형태에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고 안착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급속화될 건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궁금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요 SNS 채널은요. 국내 이용자의 2020년도의 파악을 보면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밴드 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20대 층에서 SNS 공유 정보가 더 많다라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때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이용자 부분들이 좀 감소되고 있는 게 보일 수 있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과거 대비의 이용률이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은 남녀, 중고생, 대학생에서, 인스타그램은 여성층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자가 학생이냐 또는 20대냐 30대 주부냐 어떤 타겟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주요 이용층들이 하고 있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튜버의 뒷광고. 왜 뒷광고가 나왔을까요? 뒷광고는 사실 예전에도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는 리뷰 체험단들에서
뒷광고를 받고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용자들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인스타그램, 유튜버로 넘어오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인스타그램에서도 문제가 됐고요. 해당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표시 방법이 올해 강하게 발현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PPL이다 아니면 제품을 제공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숨겼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고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인플루언서도 굉장히 높은 직업군으로 이야기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인플루언서로서 원고료가 작게는 건당 5천만 원, 그리고 많이는 건당 200만 원까지 굉장히 높은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모델로 하는 엄마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아이들의 매니저 역할까지 하면서 아이들의 꿈과 엄마의 직업을 새롭게 찾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인플루언서를 혹시나 희망하신다면 자기가 희망하고 있는 어떤 분야, 식사, 푸드, 뷰티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 취미부터 다양한 부분들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크리에이터, 창작을 이야기합니다. 인플루언서는 대부분 리뷰라든가 자신의 체험들을 더 많이 공유한다라고 하면 크리에이터는 자기만의 창작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창작물이 꼭 어떤 주제나 정보성일 필요는 없거든요. 요즘에 보시면 유머, 예능, 그리고 자기의 일상생활에 대한 콘텐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도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일을 할 때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유튜버의 수익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PPL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협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또는 제품을 홍보하는 수익, 그리고 유튜버 콘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인기가 높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광고 수익,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은 사실은 유튜버의 내 컨셉, 그리고 기획,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촬영부터 편집부터 기획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서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그러나 유튜브는 앞으로도 대세적인 콘텐츠 채널입니다. 아시는 유튜버분은 국내 과도한 콘텐츠 경쟁에서 벗어나서 해외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남미 분들이라든가 동남아시아, 한류 문화가 좀 인기 있는 데를 특화를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짧은 기간, 한 1, 2년 안에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발생하고 관련된 부분들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온텐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회사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입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99년도에 이 IT의 웹기획자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콘텐츠 기획,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콘텐츠가 주력이었다라고 하면 2002년에 쇼핑몰 창업을 합니다. 커머스 부분들이죠. 이 커머스 창업에서 가장 기본이 됐었던 건 당시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하게 마케팅, 홍보, 병원, 펜션, 여행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마케터로 일을 하다가 2012년에 홍보와 마케팅을 통합으로 홍보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응용을 하는 디지털 콘텐츠 회사를 차립니다. 제가 말한 이 저의 업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년에 가까운 경력을 제어했는데 매년 저의 직무가 계속 변화했습니다. 왜일까요? IT는 디지털은 트렌드가 너무 바쁩니다. 20년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그만 공부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끊임없어요. 계속적인 변화 안에서 얼마만큼 많이 공부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내서 그 트렌드에 따른 기술을 배우냐가 디지털 마케팅의 성공 핵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시대의 디지털 가속화, 그래서 소비 형태에 대한 비즈니스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셨던 분들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증가했고 외식을 하셨던 분들은 홈쿡이나 배달,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접촉을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소비, 은행 창구를 비대면 서비스로, 오프라인은 집에서 구매로, 그리고 대면 중심의 업무에서 비대면 업무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착됐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일을 하다 보니 저희 직원들에게 굉장히 안전을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코로나에 걸리면 TV에 나올 수 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저희는 대면하시는 분들이 또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월 회의를 어떻게 해소했을까요? 저희도 줌이라든가 다른 기타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는 월 회의에 대해서는 계속 비대면으로 하자라고 요청하시는 공무원이 있을 정도로 초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안착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쇼핑몰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이미지였어요. 오프라인 창업과 온라인 창업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오프라인 창업은 상권을 분석하고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를 고민하고 매장을 오픈을 할 때 상권 그리고 지역 기반에 따른 행보라고 한다면, 온라인은 아이템, 온라인 시장을 분석하고 컨셉, 사진 촬영, 상품 상세 페이지 등 해당 페이지를 구성하고 그리고 쇼핑몰, 커머스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국, 세계를 위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온택트 창업은 다릅니다. 최근 10월에 창업을 한 커피숍이에요. 저희가 커피숍 창업을 생각을 하시면 흔하게 목 좋은 곳에서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또는 아파트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단순한 오프라인 창업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창업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사진 촬영입니다. 왜 사진 촬영을 했을까요? 요즘에 카페 이용 구매 고객의 40%가 배달입니다. 배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앱들이 있죠. 배달의 민족부터 해서 쿠팡 2층부터 해서 이 관련된 배달 서비스로 인한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상품에 대해서 예전에는 카페에 잘 홍보하는 디스플레이어물들만 했다라고 하면 사진 촬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배달 앱에 올릴 수 있는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그 아래쪽에 보면 네이버 쇼핑입니다. 오프라인 지역 맛집이 네이버 쇼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상품 바로 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은 단순하게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상권은 그 지역 상권분들을 위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거고, 배달은 그 배달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쇼핑몰, 네이버,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마케팅과 홍보는 좀 더 고도화되고 플랫폼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창업에 대한 다양성,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쇼핑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쇼핑몰을 카페시사, 보도몰, 메이크샵 이런 쇼핑몰 솔루션이라든가 웹 에이전시를 통해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창업하는 것들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G마켓, 옥션, 11번가, 이베이 등 해외 오픈마켓 플랫폼들,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에 따른 판매만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쿠팡, 그리고 위메프 등 소셜 커머스가 크게 등장해서 굉장히 많은 할인 판매들이 진행됐죠. 그런데 요즘에는 세포마켓이라고 불리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등 SNS 공급,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네이버 카페, 밴드를 통한 쇼핑몰 창업도 가능합니다. 해당 분들은요, 상품 사진을 굉장히 많이 고도하게 찍지 않으세요. 밴드나 카페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찍은 이 상품은 직거래예요. 사진이나 내용 상세 페이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싼 가격 그리고 현지에서 바로 보내드린 제품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라는 신뢰를 갖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매출은 사람 없는 쇼핑몰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시장의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폐쇄몰이라고 해서 한정된 고객들만을 나오고, 만약에 이제 폐쇄몰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기업 간의 폐쇄몰만 생각하시는데요. 무슨 복지사들의 모임들만 모여있는 사이트라든가 특성이 있는 폐쇄몰들을 구축하여 그걸 앱으로 구축하고 푸시 기능을 통해서 고객과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몰과 커머스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 기반은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안에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온택트,
제가 사실 언택트라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온택트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온택트는 외부와의 연결을 뜻하는 뭔가 비대면의 언택트의 합성어입니다. 예전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팔았지가 가장 중요했다라면 지금은 온택트, 비대면과 그리고 온라인 안에서의 연결과 판매와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참여하고 확산하는 디지털 마케팅의 다양한 이런 그 채널들, SNS와 광고와 바이럴과 플랫폼, 이 변화 속에서요, 새로운 마케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라이브 쇼핑? 젊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20, 30대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세요. 비대면 마케팅을 통해서 온라인 축제, 온라인 쇼핑, 라이브 쇼핑, 행사 등 다양한 부분들의 새로운 마케팅과 홍보 방법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상현실, 확산현실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해당 부분들에 대한 직무를 늘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임원이 요즘에 많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안경을 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말을 하면 제가 못하는 일본어로 해당 확장 아바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관련된 부분들, 가상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네, 앞으로 스마트 미디어의 시대는 XR, 지금 확장현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하고 확장하신다라고 할 때 새로운 이 트렌드와 업무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시는 게 자신의 성공과 그다음에 창업과 취업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SNS 마케팅이 사실 저희에게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채널도 다양하고 전략도 파고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보들이 SNS 홍보나 마케팅을 시작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초기 진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SNS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막막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목표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나는 한 달 만에 구독자를 100명을 만들겠다. 나는 사진을 잘 찍어서 그 사진으로 인해서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다양한 이 목표를 잡고 좀 시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컨셉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도 다이아 로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직 속에서 사실 특성화 블로그에 대한 노출을 더 잘해주거든요. 인플루언서들에 관련된 인스타나 유튜버도 채널을 관련된 부분들, 콘텐츠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푸드,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유머, 브이로그를 하는 일상생활 등 자기가 생각한 컨셉을 좀 명확하게 잡고 월별, 분기별 목표를 잡으시면 좀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포럼을 보고 계십니다. 1부에서 총 3개의 강연을 통해 현재 변화되는 모습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패널들을 모시고 저희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그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각자 소개를 한 분씩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존 홈으로 더 유명한 리딩 트러스트 대표 김태경입니다. 드리블 코스 교육 공동체 아이들과 꿈과 진로를 함께 응원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박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해교육 협동조합 대표 이사장이고요. 모해교육은 지역에서 마을교육으로서 돌봄하고 교육 서비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 역사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모해교육입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김태경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한국의 호미를 전 세계에 판매하신 주인공이신데요. 요즘 상황 어떠세요? 작년에는 홈을 되게 많이 팔았던 것 같고요. 올해는 작년에
여파를 조금 많이 타서 업체를 조금 많이 확장을 했고요. 또 최근에 사무실을 이전을 했고 아마존의 플랫폼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마케팅 부분들이 되게 성공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올해는 이제 플랫폼 쪽으로 접근을 했고 이제 아마존에서 저희가 서울산업진흥원 아마존 플랫폼 승자로 선정이 돼서 현재는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받아서 저희가 아마존에 판매 대행도 하고 그리고 마케팅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강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해외 마켓, 아마존, 이베이 쪽, 그리고 샤피 쪽 강의도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여러 산업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의 사업은 오히려 확장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다른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는 한쪽 분야에 되게 오랜 동안 어떤 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 단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판매 부분들을 진행할 때 어떤 창업 부분들을 진행할 때 좀 트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뜻하지 않게 아니면 후기라는 제품들을 런칭할 때도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왜 이제 그게 필요한지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던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어느 시기에 많이 쓰냐 부분들 농작물을 아무래도 재배를 하고 하는 우리나라랑 문화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했어서 이제 봄철에 가장 매출이 많았던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판매나 구매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런칭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마스크, KF 부사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패션 마스크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서 한 달에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렸었던 것도 그런 트렌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 제일 중요하고 한 분야에서 트렌드 부분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최정희 이사장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좀 힘들긴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돌파구를 찾아서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올해는 강사들에게 어떤 시기가 되어야 할까요? 올해는 사실은 그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챌린저에 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특급 열차로 4차 산업으로 훅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분명히 그리고 이렇게 예상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어쨌든 그 굉장한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저희도 동영상도 굉장히 많이 찍었고요. 그리고 생전 듣지도 못했던 뭐 줌이라는 방식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대면하는 교육도 진행을 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사회적인 변화도 굉장히 컸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조합 안에서 조합원들 간의 이런 조직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냐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이제 남는 자는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다른 방법에 탈출구가 있을 텐데 저희는 첫 번째 방법을 저희 택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역량 강화를 하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역량 강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 제작 편집, 촬영 기법 이런 것까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직접 편집까지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4차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플러스에서 이제 4차 산업과 연결된, 그러니까 5조봇과 좀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조봇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4차 산업과 역사를 같이 배울 수 있게 좀 프로그램을 융합하는 교육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저희 역사라는 기본이 되는 이 역사 교육에 대한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를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향후 홍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요.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비대면 환경, 코로나 환경이요. 저희를 바쁘게 굉장히 만들어줘서 좀 타이트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서 센터도 여성들이 직업 훈련 수료 후에 또 동아리로 활동을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성들에게 협동조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요번에도 느낀 거지만 만약에 저희 맨 처음에 이제 동영상 촬영을 의뢰가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도 예산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사실 지침 자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이라는 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기획 단계서부터 편집까지 생각하면 단순히 1시간 이 강의하는 거와 동영상 30분 준비하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다 준비하고 정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프로그램을 막 배워가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그걸 혼자 만약에 제가 해야 되고 이걸 대응하고 이걸 향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할 수는 저는 분명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조합이 더 어려운 시기에는 또 협동이라는 건 그런 힘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속력도 굉장히 있어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저도 잊지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서도 굉장히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박미향 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강사 분야가 되게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힘들지만 또 박미향 강사님께서는 하반기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원래 이제 영어 강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아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관련 분야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진짜 많은 힘들었던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과후 교사로 올해부터 이제 어느 학교를 가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3분기까지 수업이 오픈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수업이 또 있어서 방과후 강사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계속 방과후는 수업을 못했지만 줌을 통해서 중학교의 체험 수업이라던가 예전에 기획된 것 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들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병행하면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 생긴 이제 국가 자격증, 이제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사 공동체들을 계속 교류를 하면서 언제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을 같이 보자, 막 이러면서 계속 서로 격려해가면서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자격증 실제 따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 관련 분야는 코딩 수업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코딩이라는 게 개인이 1대1로 수업을 이렇게 봐주면 더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체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놓치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누가 뭘 하는지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딴짓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모두 다 그 코딩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점이 또 저희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아이들이 짜갖고 왔던 코딩을 직접 실행해보고 온라인을 수업할 때는 자 그러면 누가 한번 발표해볼까? 그러면서 글씨 우리 어렸을 때 5번, 15번 이렇게 시키는 식으로 글씨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아이들이 누락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점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태경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긴 한데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요?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준비한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내 제품을 어떤 마켓에 등록을 하고 이제 판매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마케팅 활동과 연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인프라가 실제로 구매할 바이어들이 얼마나 많은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저는 결정권이 좀 달라진다고 봐요. 최근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최근에 오프라인에 진행되는 박람회나 이런 것들 굉장히 없어지고 전주에도 취소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제품을 내 제품을 마케팅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프라가 많은 바이어들이 모여있는 마켓 플랫폼을 일단은 첫 번째 순위로 뽑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는 굉장히 많은 마켓들이 있잖아요. 쿠팡도 있고, 목표도 있고, 지마켓도 있고. 해외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이베이, 그리고 동남아 K-팝 관련 부분들은 동남아 마켓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 라자다, 샤페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동남아 쪽은 샤페를 조금 추천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또 제조하는 제품에 따라서 마켓에 대한 방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마켓 같은 경우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 중에 어떤 단일 아이템을 좀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관련된 제품들은 저는 아마존 추천드리고요. K-팝 관련된, 뷰티 관련된 이런 제품들은 최근에 이제 동남아 마켓, 해외 온라인 마켓 중에 샤피라는 마켓을 저희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 독립몰로 처음부터 오픈하고 진행을 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존의 이제 플랫폼, 입점 마켓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마켓에서 제품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좀 올리시고 그 다음에 개인 독립몰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제품에 대한 퀄리티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인플루언서 부분들하고 잘 협업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최정희 이사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도 협동조합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어디 가나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협동조합도 개인이 만나서 저희가 5명 이상의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개인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구체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남편감을 고를 때 우리 흔하게 내가 이렇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구체적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의 욕구가 어디서 기반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반이 돼서 5이서 모여서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턱대고 먼저 협동조합을 설립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들로 함께
함께 일을 해보는 경험들을 경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요, 나랑 일하는 스타일이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경험들을 나누셔라. 이걸 두 번째로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분명히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팔 물건이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 만큼 가치 있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저는 협동조합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조금 차분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셔도,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건지 알아보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이 아까 결혼 얘기했잖아요. 제가 쉽게 얘기한 것처럼 썸을 많이 타세요. 주위 분들하고. 네, 그래서 호흡을 한번 맞춰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썸을 많이 타보세요. 이번에는 박미양 강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방법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수업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한 지는 올해 이제 처음이고요. 학교 측에서 미리 이렇게 수업을 하자, 온라인으로 줌으로 수업을 하자, 선생님이 안 되면 저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홍보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1학기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수업을 줌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학교에서 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리 저는 한 학기를 훈련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생님이 줌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클래스룸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트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사님들하고 아직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그 홍보를 하는 거에 관해서는 일단 자기가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아리든 아니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든 뭐 무료 수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이라도 학교나 아니면은 유치원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초중고에 해당하는 그 진로 수업에 자기가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학교에서 아무래도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경력을 이렇게 바꾸신 그런 케이스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사회자님이 저를 막 뒷조사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제가 전공도 두 가지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호기심 있고 관심 있는 것을 즐겁게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신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4차 산업 관련된 것을 지금도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밤새서 공부하고 강의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일단은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내가 수업을 진행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상상력에 기반을 해서 그 수업을 짜고 그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 보면서 그 기쁨을 느끼는 거, 그런 환희라는 그런 걸 느끼면서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도전하는데 상상력을 먼저 펼치시고, 그다음에 도전하시고, 그다음에 호기심이 있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자기의 그 호기심을 끌어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또는 뭐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든 그런 분들께 저희가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을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취업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창업을 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즐겁게 진행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창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활용해서 시장 조사를 먼저 거치고 그 이후에 창업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저는 어떤 성공 확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전하는 거는 여러분 되게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 도전할 때 창업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실 때는 좀 더 면밀한 시장 조사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을 저는 적극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희님. 교육 분야는 뭐 우선 취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육 분야는 취업이라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고용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요. 프리랜서 강사로 근데 이제 학교나 어떤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험이라는 게, 경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 교육을 받으시고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맞으나 어디 나아갔을 때 어떤 경력이 지금 구비되어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저 강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경력을 많이 쌓는 연습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페이나 아니면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내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첨가하시는 게 더 중요한 시기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협동조합 방식 정말 권장하고 싶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협동의 힘이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조금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조금 장기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두 가지를 떠나서 저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은 사실은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선택이지 않았잖아요. 경제적인 요인이 먼저였다라고 하면 지금 제2의 꿈을 꾸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심장이 뛰는 일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고비를 넘으실 때는요. 산을 넘으시는 거예요. 높은 산을 하나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풍경, 신의 소리, 새소리도 들리지만 어려운 고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내려오지 마시고 이 고비를 꼭 넘기셔야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펼쳐짐을 꼭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걸 좀 실천하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최정희 대표님이 좀 전에 이력서에 한 줄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 가슴에 팍 와닿았거든요. 제가 이력서에 한 줄을 넣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경력을 쌓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력서에 한 줄이라는 부분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강서 여성인력센터에 제가 처음 발을 이렇게 들여놓고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나한테 뭐가 맞을까 상담을 하는 것부터 어떤 강의를 등록해서 180시간, 200시간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제 이력서에 한 줄씩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몇 년이 되었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력서에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엔 이력서에 한 줄을, 그러니까 1년에 한 2줄 이상 자격증을 딴다던가 교육을 받는다던가 해서 한 줄, 적어도 1년에 2줄 이상의 이력서에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분야를 제가 해봤던 사람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가장 트렌드한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이 강서 여성인력센터에 먼저 발을 들여놓으시고 여기에서 어떤 강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지를 항상 주시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관련한 분야 아니면 저랑 관련이 없는데 제가 호기심이 있는 분야, 그런 분야를 잘 주시하고 계시다가 이건 나를 위한 강의야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얼른 등록을 하시고 그 과정을 잘 마치시면 그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한 저희 친구들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드림메이커스 교육 공동체라는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수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동아리처럼 시작을 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다 열심히 뛰시고 계신데 다 자격이 다 되시고 능력이 다 되시고 그래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1년, 2년, 지금 3년 차 가까이 이제 3년 차 들어가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이제 경력을 갖추셨고 그리고 또 자격을 갖추셨고 능력이 또 다 되시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만 있으시면 강설 여성 인력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아주 양질의 교육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를 해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생님들끼리 우리 강사 선생님들끼리 우리가 무슨 어느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계속 뭐 신입사원 교육해주고 뭐 강화 교육해주고 역량 강화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소통하면서 얻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친구가 되시고 함께 협력하면서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강의를 하시다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모시고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힐러 연구소의 대표이자 또 소마 요가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정혜령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가일러 연구소 대표 정혜령입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는데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는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영광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능해부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능해부학은 요가 움직임에서 몸의 골격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이 편안하고 부드러워야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목적대로 잘 실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소마요가도 역시 움직임을 계속 자각을 하면서 몸을 통해서 명상을 하면서 요가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진출을 진행하시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나요? 네, 제가 요가 강사가 된 지가 이제 17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한 6년은 그냥 동네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뭔가 할 일이 없을까, 회사를 그만뒀는데 뭘 할까 하다가 요가 강사를 택해서 한 7년 정도는 동네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강사로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뭔가 이왕 평생 직업으로 할 거면 제대로 배워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능해부학을 배우는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고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 대표님이 굉장히 트렌드를 잘 읽는 분이셔서 요즘의 트렌드가 블로그니까 모든 직원이 블로그를 해라. 일주일에 한 번 포스팅을 해라 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싫어해서 그걸 안 지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말을 되게 잘 듣는 성격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꼬박꼬박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블로그 쓰면서도 이걸 누가 보겠어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댓글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제 사업의 모토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댓글의 내용이 낚시글이나 아니면 그냥 가벼운 흥미거리 글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의 글은 되게 정보를 진심으로 주는 느낌인데 이런 정보를 그냥 공짜로 주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고작 기능해부학 공부했던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될 때였거든요. 정말 초보죠. 근데 6개월 정도의 지식을 그냥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주셔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그만큼 블로그에 진심을 다한 양질의 정보가 많지는 않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게 내가 공부한 거를 그냥 가감 없이 진심을 다해서 전달을 하면 누군가는 그걸 분명히 알아봐주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해시태그나 뭐 키워드 어떤 마케팅이나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하면서 지금 블로그를 7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 5년은 정말 잘 됐어요. 다 아시겠지만 뭐 블로그 맛집 정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리뷰 수가 많고 댓글 수가 많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전문적인 정보기 때문에 하루에 방문자 수가 아주 많을 수는 없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한 하루에 1,500명 정도는 계속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공지를 올리면 뭐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다 마감되고, 그래서 매출을 되게 많이 쌓으면서 아주 편하게 5년간은 호의호식을 했는데, 늘 어떤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제가 느꼈던 위기는 한 2018년 정도부터 제가 느끼기에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많이 사람들이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글을 올리면 뭐 1,000분씩은 들어와 주셨다면은 나중에는 500분, 400분 점점 줄기 시작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나는 진심인데 뭐가 문제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2년 정도를 유튜브를 해야 되나 동영상을 해야 되나 미루고 있다가 가장 계기가 됐던 건 역시 코로나.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사실 무엇이든지 위기가 또 기회가 되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닥쳐서 올해 한 3월부터 매출이 한 30%가량 줄고 신규 회원이 거의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수업이 없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내가 미뤘던 걸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유튜브하고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네요. 네, 그쵸. 코로나가 준 선물이죠, 뭐 일종의. 그러면은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비교했을 때 뭐 소요 비용이라던가 이렇게 매출이라던가 이 부분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네,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도 유튜버들이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부터 굉장히 비싸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욕심이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완벽하기 위해서 조명을 사고 기구를 사고 하면 화면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줌 프로그램을 한 달에 사용하는데 18,000원이 들었고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끼고 있는 무선 마이크가 37,000원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저렴한 것 중에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뭐 총 비용이라고 하면 6, 7만 원 정도를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은 제가 이 임대를 해서 월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비교해 보자면 아직은 온라인 수업의 매출이 오프라인 수업만큼 수강료를 받지는 못해요. 한 50%에서 70% 정도 수준의 수강료를 매겨서 받고 있는데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것에 만약에 제 매출이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30% 이상 떨어졌다면은 온라인을 함으로써 10% 미만으로 매출 감소를 많이 줄였고 앞으로 계속 온라인 수업을 많이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출을 회복하고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경험했던 거는 사실 아까 제가 그냥 진심을 다하면 된다는 모토로 운영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사실은 처음엔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면 되지, 내용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온라인 수업을 고민하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있으신 분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는 마치 영상 편집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제가 전달할 내용을 다 인지하고만 있으면 의식의 흐름대로 화면에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칠판에 판서를 하고 자료를 같이 보고 할 때 듣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동이 되면 되지만 제가 화면상으로 전달할 때는 어떤 순간에 내 얼굴을 비칠 것인지 어떤 순간에 자료를 공유할 것인지 멘트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가 동작의 시범을 보일 때 화면의 구도를 어디로 잡을 것인지를 다 미리 생각을 해야 됐는데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느낌이 마치 영상 편집자가 시나리오 쓰고 영상을 배치하는 순서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다 리허설을 하고 리마인드를 몇 번 하고 수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력이나 집중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한 게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전달이 된 느낌이었고, 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장소의 제약이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뭐 해외에 있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 없이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본인의 사업은 어떻게 더 확장을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변화에 좀 둔감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원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을 제가 받아도 보고 해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 중에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게 가장 장점이었어요. 어디를 이동해서 내가 뭐 화장도 하고 뭐 씻기도 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준비해서 그 장소로 가서 또 어디서 강의를 듣던 간에 인간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굉장히 커지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집에서 내가 편하게 들으니까 정말 이완이 되고 편했어요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전달되겠어? 그리고 뭐 오프라인보다 좀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이 컨텐츠의 소비자가 됐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온라인 수업도 오프라인 수업 못지않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단톡방을 온라인 수업 전후 한 3, 4일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매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수업에는 자료를 프린트로 드리지만 온라인 수업에는 이제 파일로 드리면서 좀 공유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를 좀 오프라인하고 수준을 같게 만드는 것과 그 수준이 비슷하다는 걸 홍보하는 게 같이 병행이 된다면 오프라인 시장 못지않게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희령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포럼의 자료는 10월 29일 이후에 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다시 보고 싶다거나 또는 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가 진행되는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6년에 개원한 이래로 24년 동안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교육과 취업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 hrb.or.kr 또는 02-2692-4549로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김정미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포럼이 여러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11월 19일 취업 박람회와 12월 17일 취업 성공수다 작품 터프와 등지 파축 나눔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는 진행의 김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